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공법 수업 들어보니까 어때요? 할만해요? 자, 저는 한 일주일 또 쉬다 보니까 그냥 살만 피둥피둥 쪄갖고요. 자, 하여튼 일주일도 안 남았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공법은 저 시험 전날 시국태 자료 꼭 한번 쭉 풀어보시고 가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백선 한 3번 정도 풀어보시라고 그랬고요. 지금 벌써 한 백선 2번 정도 풀어봤죠. 백선지문 하여튼 적어도 2번, 3번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 전날 시국태 자료 그거 한번 쭉 풀어보고 가시면 다 60점 이상 나옵니다. 다 60점 이상 맞는 시험이니까 절대 불안해하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막 악몽 꾸고 막 요새 그 악몽 꾸고 그러는 게 합격하기 위한 전조예요. 전조. 그래서 시험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 악몽도 꾸고 막 10문제 풀었는데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그런 막 악몽 꾸고 그러죠. 그게 그만큼 시험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꿔야 합격합니다. 하여튼 그런 꿈도 안 꾸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합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니까 전조니까 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 보면 다 합격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도시개발법 권한자 한번 보죠. 그럼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법이라고 하고요.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앞에다 신자 붙여주면 되죠. 신도시개발. 근데 정확하게 도시개발사업 뭐 하는 사업이요? 도시개발사업이란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다른 말로 택지 개발 사업이다. 택지. 그래서 농지나 산지를 공사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이런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수용 방식은 개발구역의 토지를 시행자 싹 수용, 강제적으로 취득해서 다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고 일률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 공급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환지 방식은 땅값이 비싸갖고 수용이 안 될 때 이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다시 새 토지로 돌려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다라고 하고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이것이 개발 사업의 절차대로 쭉 써있는 법이 되고요. 자, 이런 개발 사업 하기 위해서 일단 개발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자, 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개발구역 지정해서 누가 무슨 방식으로 사업할 거다. 이 개발 사업의 모든 사항을 정하는 지침이다라고 하고요. 개발 사업 전반의 지침. 개발 사업에 하는 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딱 하나만 없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빼고 개발 사업에 하는 모든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고요. 이 개발 계획부터 수립해서 개발구역 지정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럼 개발 계획 수립해서 개발구역 지정 다 누가 하는 거냐?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니까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도 변경할 수가 있죠. 개발 계획의 수립 변경은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그리고 원칙은 선계획, 후개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구역 지정하는데 거꾸로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계획 체계 예외. 한마디로 땅값 싼 곳입니다. 그리고 미성숙지다라고 하고요. 용도적으로 따지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비도시죠. 그리고 주우상 공업지역의 전체 면적의 30% 이하. 이런 미성숙지 같은 경우에는 구역부터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항상 이 구역을 먼저 지정했을 때는 개발계획 몇 년 내 수립? 2년 내 수립. 안 하면 다음날 개발구역의 해제입니다. 항상 구역을 먼저 지정했다. 2년 내 개발계획 수립한다. 그것까지 꼭 연결해갖고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고 했고요. 자, 그럼 개발계획 수립해서 개발구역 지정합니다. 고자들을 지정권자. 그래서 작년에도 그냥 지정권자에서 제일 쉽게 한 문제 나왔죠. 그럼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이꼴 자치권입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갖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면 관할구역에 개발구역 지정해서 신도시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지정권자, 그리고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갖고 지정해요. 대규모로 개발하겠다. 이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걸칠 때는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협의가 안 돼요. 서로 지각했다 싸우게 되죠. 이 협의가 안 되면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자를 정해줘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끝까지 하여튼 끝까지 꼭 딴소리 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자를 정해준다 그러면 틀려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개발구역 지정해서 국가가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개다 보니까 1, 2, 3, 4, 5 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4번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저 걸쳐갖고 지정하는데 시도지사 대도시장 협의가 안 되면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국가가 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도시 1기, 2기, 3기 신도시 다 국가가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니까 그냥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항상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그랬죠.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거를 두 글자로 장관.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장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관 18개 부서가 있으니까 어떤 걸 갖다 줘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장관이 요청할 때는 면적도 관계가 없다. 면적 안 써 있으니까 면적에 상관없이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시군 구청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시군 구청장은 절대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럼 헷갈렸다. 자, 잠깐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은 장관이 요청하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시군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요청이 2번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군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 그리고 장관은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게 2번이나 기출문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 장관은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 요청이 2개 있으니까 확실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추정기관의 장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럼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추정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그럼 우리 공공기관 하면은 6개 있어요. 토, 수, 농, 관, 철, 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토지주택공사. 이런 토지주택공사 사장 같은 사람이 30만 이상으로 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제한.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고요. 정부 추정기관은 2개가 있죠. 철제. 철자가 뭐였을까요?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 할 때만 시행자가 된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거는 제주도를 개발할 때만 시행자가 되죠. 그래서 철제. 정부 추정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하면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고요. 절대 지방공사의 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한다. 없어요. 그래서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도 없고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의 장, 이거 국토부 장관의 지정사에서 지방공사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립니다. 지방공사의 장은 절대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도 할 수 없고 제한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은 장관이 요청, 제한은 공공기관, 정부 추정기관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 그 다음에 천재지변동으로 긴급히 개발이 필요하더라. 천재지변동으로 긴급. 요게 30회 때 기출문제 정답이죠. 그래서 지진 나왔고 도시가 붕괴돼서 긴급하게 개발이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이 바로 개발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정권자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그럼 제일 밑에 하급행정청, 시군구청장은 절대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시군구청장은 바로 위에 시도지사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군구청장한테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제안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은 시행자가 합니다. 시행자가 저희가 여기 개발하고 싶으니까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제일 가까운 시, 군,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가 있는데 제안할 수 없는 자,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은 제안하고 그러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럼 비행정청이라도 제한할 수 없는 게 조합이요. 조합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조합은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 제한할 당시에는 조합이 존재하지를 않는다.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제한도 못하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군구청장한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다시 시도지사에게 제안하고 요청해서 상향식으로 개발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게 원칙적인 건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 이걸 항상 바꿔주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요청하고 누가 누구한테 제안하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두셔야 돼요. 또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이제 누가 사업할 거냐, 시행자도 다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행자의 지정, 역시 지정권자가 하고요. 그리고 시행자를 변경하는 것도 지정권자가 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시행자를 지정.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원칙적으로 시행한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좀 전에 시설 사업은 원칙적 시행자가 있죠. 시설 사업은 특광, 시장, 군수, 특광사원소가 관할구역의 시설사업을 원칙적으로 시행.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없습니다. 지정권자 지정, 그럼 고자가 시행자가 되는데 다만 여기에 대한 특례가 하나가 있죠.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큼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즉 우선권을 준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큼은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큼은 원칙적인 시행자가 있는 거죠. 토지 소유자 조합. 그래서 조합은 언제만 시행자가 돼요?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만 시행자가 됩니다. 그게 재작년 30일에 기출문제 정답이죠. 그래서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 그 다음에 지정권자 시행자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사유. 한마디로 시행자가 사업을 안 하면 시행자 바꿔버릴 수 있죠. 핵심. 실시계획 인가 후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2년 내 착수 안 하면 시행자 바꿔버릴 수 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나면 2년 내 착수해라. 2년 내 착수도 안 했다. 그 말은 삽질 한번 안 한 거니까 시행자 바꿔버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행자의 지정 변경은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하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적어도 7명 이상입니다. 황야의 7인 7명 이상이 정관부터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이하부터는 우리 개발법에서 권한자 물어보면 다 누가 되는 거냐? 지정권자가 다 권한자가 되죠.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받고요.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그러면 틀려요.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하면 성립하는 법인입니다. 그럼 시행자가 지정이 됐다. 이제 시행자가 실시계획도 작성. 역시 실시계획의 의미는 공사계획입니다. 시설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실시계획은 공사계획, 공사하기 위해서 설계도, 자금, 공사기간 이런 공사에 관해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우리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에 뭐가 포함? 지구단위계획. 이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작성. 이게 논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기 때문에 개발구역 지정했으면은 3년 내 이 지구단위 계획 포함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개발구역 지정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가 됩니다. 해제.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했으면 3년 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해제. 그럼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고요.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역시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받습니다. 그럼 지정권자가 인가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야 돼요. 실시계획 인가하기 전에 의견 듣는데 여기서 의견 청취하는 대상이 또 독특하죠. 이때는 하급행정처의 의견 들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 듣고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일 때는 시, 군, 구청장의 의견 듣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 소유자의 의견 듣고 주민의 의견 듣고 그런 게 아니고 지정권자는 하급행정처 의견 들어갖고 실시계획을 인가.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이제 시행자는 2년 내 착수해갖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 방식이 크게 두 개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합해서 하는 혼용 방식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행 방식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시행 방식이 절대적인 게 아니죠. 지가 상승 등 여건 변화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동영모사 때 물어봤죠. 다 틀렸던 거. 시행 방식의 변경은 절대 시행자가 변경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 방식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안 되니까 환지 방식으로, 혼용 방식으로 하다가 돈이 안 되니까 환지 방식으로, 수용에서 환지로 바꾸는 거는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 수용으로 바꾼다? 절대 없다. 이게 작년에 그대로 다 기출. 그래서 수용에서 환지, 수용에서 혼용으로 가는 것은 돼도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은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 강제적으로 수용 방식으로 하고요. 자, 수용 방식에서 먼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려면 승인받아야 돼요. 자, 토지상환 채권의 의미는 사후 현물 보상. 원래 수용할 때는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고 수용 강제 취득하는데 토지 소유자 원하면 나중에 땅으로 보상해 줄게요. 사후 현물 보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는 승인부터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지정권자. 또 선수금 받을 때도 승인 받아야 돼요. 선수금이라는 게 뭐였어요? 선수금. 분양대금. 원용지나 조성토지를 공급, 분양받는 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전부든 일부든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선수금, 분양대금 미리 받는데요. 이 선수금 받을 때도 요건을 갖춰갖고 받는지 지정권자한테 승인. 그 다음 원용지는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즉 공사하기 전에 토지를 먼저 공급해서 원용지는 공급받는 자가 따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의 단점, 획일적 개발의 단점을 보완,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근데 원용지는 원칙적인 공급 방법은 아니니까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공급하도록 하고요. 원형지 3분의 1까지 공급하는지 승인 다 받아야 돼요. 역시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다 끝나고 만들어진 땅, 조성토지, 조성토지를 택지라고 그러죠. 자, 택지를 일반에게 분양해요. 우리 원용지하고 조성토지, 작년에 원용지, 올해는 조성토지 물어볼 차례다라고 했고요. 원용지든 조성토지든 다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면 된다. 그러면 틀려. 이제 제출해서 뭐까지 받아야 된다? 승인. 그래서 원용지든 조성토지든 다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습니다. 자, 우리 원용지는 공급할 때 방법이 뭐였어요? 원용지는 특혜 시비, 투기의 대상이 되니까 아무한테나 공급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특혜 시비도 없고 투기 우려도 없는 공공에게 원용지 공급해서 개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행자하고 공공하고 수의계약의 방법, 1대1로 계약해갖고 원용지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민간이라도 학교나 공장 부지로 쓰겠다, 실수요자, 그런 자들에게도 공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장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경제입찰, 그래서 앞글 저 따갖고 원수 공격, 원수 공격. 자, 원용지 공급할 때는 가격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시행자하고 원용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 무슨 가격으로 공급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조성토지는 공급하는 방법, 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자, 조성토지는 경쟁입찰 붙여갖고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자가 돼서 고자에게 공급. 그 말은 조성토지는 아무나 분양받을 수 있다. 택지 아무나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그 아무나 중에서 경쟁입찰 붙이는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추첨하고 수의계약 예외가 있죠. 그래서 조, 경, 추수, 조경, 추수. 자, 추첨은 4개, 수의계약은 10개. 그럼 당연히 뭘 정리한다고요? 추첨. 그래서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는 거 4개. 일단 규모가 나오죠. 국민주택 규모 332. 하여튼 뒤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규모가 나오면 추첨. 그 다음에 공짜로 제하는 4글자. 공공택지, 공장용지 딱 4개만 추첨입니다. 수의계약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자체에게 공급할 때, 토지상환 채권자에게 상환할 때, 경쟁입찰이 몇 번 이상 유찰? 2번 이상 유찰. 이런 경우에는 한 명 찍어갖고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경, 추수. 그 다음에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가격이 뭐예요? 감정가가
원칙입니다.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설 용지는 더 싸게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원용지를 공급하든 조성토지를 공급하든 다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개발계획 수립에서 개발구역 지정, 시행자를 지정 변경, 조합 설립 인가, 실시계획 인가, 수용 방식에서 승인 다 누구한테 와서? 지정권자. 그래서 이 개발법은 다 권한자가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주인공. 원칙 누구였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개발법은 다 지정권자가 하는데 딱 한 개만 예외가 되죠. 환지 방식에서 환지계획의 인가. 자,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해서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법에서 인가권자가 다른 게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환지계획에 인가만 시, 군, 구청장. 왜요? 이 환지계획이 토지의 교환계획. 이게 환지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랬는데 내용 자체는 제일 지엽적입니다. 그 동네 땅을 개발해서 소유자한테 어떻게 바꿔줄 거냐 이런 거 정하는 지엽적인 계획이니까 지정권자는 이런 지엽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고요. 그거는 시군 구청장이 가장 하급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시군 구청장 위에 시도지사, 그 위에가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받을 이유가 없죠. 또 시군구청장이 환지계획 자기가 작성해서 자기한테 인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묶어갖고 행정청인 시행자는 인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은 요 앞에 말 요게 힌트라고 그랬어요. 비행정청인 시행자만 인가받아라. 그 말은 제일 하급 행정청한테 인가를 받으니까 비행정청인 시행자일 때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요. 그래서 환지계획의 인가만 지정권자가 아니고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법률 정비법으로 합니다. 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절차법. 그래서 개발법은 개발사업의 절차법.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절차법. 절차대로 쭉 써있는 법이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요? 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은 고쳐준다 그랬죠. 고쳐준다. 도시하고 주거환경을 정비, 낙후된 구도시, 열악한 주거지역을 고쳐갖고 도시 기능을 회복. 이거를 좀 의식하게.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열악하니까 정비 기반시설 새로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물. 오래된 건물 철거해갖고 다시 짓고 개량 건설. 그래서 기반시설도 새로 설치해주고 건물도 다시 짓고 이 두 개를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세 가지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재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사업. 자, 이 세 개 사업을 우리가 정비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 갖고 그냥 한 문제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의.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크게 개념이 두 개입니다. 뭐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그 단어 나오면 그냥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딱 개념 잡을 수 있죠. 달동네,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물, 과도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또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 보전하면서 최소한으로만 정비한다.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이 무산됐을 때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도 크게 두 개죠. 정비기반시설이 그냥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 그냥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그거를 주택 재개발. 상업, 공업 지역에서 상가, 공장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다 묶어갖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이 각각 세 개 사업의 정의, 개념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올해는 그거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공공이 맡아갖고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각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공공재개발일 때는
용적률 120% 완화해 줍니다. 용적률 120%. 공공 재건축할 때는 용적률이 한 단계 높은 주거지역으로 본다. 2종 일반 주거는 3종 일반 주거로, 3종 일반 주거는 준주거로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높은 용도적으로 봐서 용적률 다 완화해주는 엄청난 특혜를 줘요. 또 공공 재개발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분양가 규제 안 할 테니까 신속하게 사업해라. 그래서 각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공공성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우리 공공 재개발일 때는 일반 분양분, 즉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거 일반 분양분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 그리고 공공 재건축일 때는 얘는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공공성 요건이 간단하죠. 많이 져라. 종전 세대수 160% 이상 건설해서 공급할 거. 이런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대신 신속하게 못할 때는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확실하게 개념들 정리하고요. 자, 이런 정비사업의 절차입니다. 일단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에서는 정비 기본계획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합니다. 자, 기본자부터면 다 방영되시죠. 그래서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것, 그거를 좀 의식하게 정비 예정구역. 그럼 정비 예정구역별로 뭐부터 할 거냐 순서를 매겨주죠. 단계별 사업 추진 1단계, 2단계. 그래서 어디서 뭐부터 정비사업 할지 순서를 매겨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기본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정비 기본계획은 큰 도시에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생략하고요. 시장, 그래서 특광시장이 관할구역의 정비 기본계획 몇 년 단위로 수립? 10년 단위로 수립 끝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갑니다. 그래서 특광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계획이 되고요.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리모델링 기본계획하고 같다. 그래서 특광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러면 절대 이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게 군수입니다.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 그러면 틀려. 그래서 기본계획은 특광시장이 수립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장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 하면 대도시의 시장이에요. 대도시장은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거죠. 그럼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시장은 수립하는데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 안 할 수 있다. 예외가 또 있고요. 그리고 대도시장이 아닌 일반 시장이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습니다. 그 말은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틀려요.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명문으로 대도시장이 도지사한테 승인받아라. 딱 하나.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게 정비 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차이점이 되죠. 정비 기본계획은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수립했을 때 도지사한테 승인.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장이 수립했을 때 도지사한테 승인. 그게 차이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서 1순위로 정해놨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동 몇 번째 일대에서 정비사업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계획을 정비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구역의 위치하고 면적,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어떻게 설치할지, 또 건물의 건축에 관해서, 그리고 이런 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정비계획. 그래서 정비계획은 수립이 아니고 입안한다 그래요. 입안. 그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이꼴 누구냐? 맨 밑에 기초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 그래서 우리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정비계획 입안 누가 하겠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기초지자체장, 구청장 또는 광역시에서는 누구도 있어요? 군수.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갖고 정비구역은 누가 정해주는 거냐?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지정.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재건축하려고 그래요. 정비계획 누가 입안해야 돼요? 강동구청장이 입안해서 신청. 그러면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해준다?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줘야 재건축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 입안해서 신청만 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 기초가 입안해서 광역이 지정. 딱 맞는 체계인데 옆 동네 도, 경기도 같은 도에서는 정비계획을 시장, 군수.
시장운수가 정비계획 위반해서 정비구역도 시장군수가 직접 정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장운수한테 권한을 다 줬다. 그래서 시장운수가 위반해서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시장운수가 위반, 시장운수가 지정.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권자, 시장군수, 구청자 여자들을 묶어갖고 시장군수 등. 정비계획은 시장운수 등이 위반. 정비구역의 지정은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에서는 도지사 아니고 시장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에서는 권한자 물어보면 다 누구냐? 시장군수 등이 합니다. 시장군수 등인데 시장군수 등이 아닌 게 딱 2개 나오는 거죠. 그 앞에서 딱 2개 나왔으니까 이 2개만 정리하면 나머지 권한자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정비기본계획은 특광시장, 정비구역의 지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기본계획 정비구역 요것만 권한자가 시장군수 등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정비법에서 권한자 물으면 다 시장군수 등이 합니다. 시장군수 등. 그래서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정비구역은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일단 이 정비구역의 절대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도지사.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면 국책사업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국가가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절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하기 전에 이 재건축에서는 뭐부터 해줘야 되냐?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에서만? 재건축. 재건축에서만. 멀쩡한 아파트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재건축하려는 아파트가 노후 불량 건물인지 판정하는 것을 안전진단. 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할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재건축에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니까 정비계획 위반이 안 되죠. 그 정비구역 지정도 못해갖고 재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안전진단.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역시 위반권자,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합니다. 시군구청장이 언제?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이 직권으로 안전진단부터 실시.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해야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위반권자가 안전진단 실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저희 재건축하고 싶으니까 안전진단 실시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요청할 때도 안전진단 해야 돼요. 그 요청할 때는 얼마의 동의? 분수는 그렇게 잘해요. 하여튼.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이상 동의로 요청하면 그때도 안전진단 실시. 그래서 일단 위반권자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할지 말지 사전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이제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요. 그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그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 여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해서 재건축을 할지 말지 역시 누가 결정? 위반권자가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사전 결정을 하든 종국 결정하든 다 위반권자가 결정하고요. 그리고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했으면 보고해야 돼요. 누구한테 보고하겠어요? 저 위반권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이니까 바로 위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게 28일 때는 정답.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그러면 틀려요.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했으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서 시도지사가 적정성 검토해서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후에 시도지사가 통제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역시 다 위반권자가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안전진단부터 실시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정비계획 위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죠. 자, 사업을 하는데, 자, 우리 사업별로 시행 방법, 시행자가 다 나눠져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요게 핵심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 환, 관. 자자가 뭐였어요?
다 이제 앞글자는 뭐 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소를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 즉 시행자 기반소를 설치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 자기 집 스스로 고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 수용, 환지, 관리 처분. 자수, 환관. 그래서 네 가지 방법으로 하고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무조건 누가 하는 거냐? 공공이 합니다. 공공. 시정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자수, 환관 네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는데요. 주된 방법은 수용입니다. 이 달동네 제대로 개발하려면 수용이 주. 그리고 각각뿐만 아니라 혼용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공공이 자수, 환관 방법으로 시행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들어가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봐도 괜찮겠어요? 자, 그래서 이 자율주택 정비는 그냥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거예요. 동의도 필요 없다.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할 때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받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용, 환지, 관리 처분. 자, 이 세 개로 할 때. 자, 이때도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수용, 환지, 관리 처분을 할 때는 동의 받아야 돼요. 시장운수 등이 하든 토지주택공사 등이 하든 동의 다 받아야 됩니다. 원칙,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서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얘가 작년, 재작년, 그작년 계속 기출이에요. 그래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그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나오는 예외가 되죠. 그 다음에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원칙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주세요. 조합 만들어갖고 사업하죠. 재개발은 환관, 환지, 관리처분, 재건축은 관리처분. 그래서 자수, 환관. 재개발은 환관, 재건축은 관. 그래서 반씩 줄여가면 되니까 자수, 환관. 요게 키워드가 되고요. 자,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안 하고 직접 할 수 있는 사업.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 설립 안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처분 방식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뭐를 건설해서 공급하는지가 또 다 나눠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는 주택과 부대 복리설, 재개발일 때는 건물이죠. 주택, 상가, 공장, 건물 지어갖고 분양. 재건축일 때는 주택과 부대 복리설 및 오피스텔까지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까지 지어갖고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은 공공이 자수, 환관, 주된 방법은 수용.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설립해서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조합을 설립해갖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재건축 관리 처분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조합 설립하려면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자, 요거부터 구성을 하도록 하고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적어도 몇 명 이상? 5인 이상. 추진위원회 5글자니까 5인.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그리고 시장군수 등의 승인. 받아갖고 추진위원회 구성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5인 과반수 승인. 그 승인 누구한테 와서? 시장군수 등에게 승인받아갖고 추진위원회부터 구성. 그럼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싹 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받고 창립총회도 열어갖고 조합장도 뽑고 이런 조합 설립의 준비를 싹 해서 조합 설립하려면 설립 인가 받아야죠. 설립 인가도 누구한테? 시장군수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고요. 이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 요건 그거는 좀 이따 또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재개발일 때는 4321이죠. 4321 재건축. 주택단지 안에서는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일 때는 4332가 됩니다. 이런 동의받아갖고 시장원수 등에게 설립 인가. 설립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그러면 안 되죠. 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 의무요. 등기하면 성립하는 역시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 공공이 정비사업을 직접 할 수가 있죠. 우리 공공이, 즉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재개발, 재건축 직접 시행할 수도 있어요. 8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8개 중에서 막 연수 나오고 분수 나오고 그거 다 못 외우니까 안 나오는 거. 그냥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 3개만 정리한다 그랬죠.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할 때, 순환정비 방식으로 할 때,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할 때 이런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시행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공공이 정비사업할 때는 주민대표회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또 구성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해서 할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이 아니고 공공이 할 때는 주민대표회를 각각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고요. 이 주민대표회가 작년, 재작년 계속 기출이에요. 정답. 그래서 주민대표회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성하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주민대표회도 5인, 과반수, 승인 받아갖고 구성. 그런데 주민대표회는 추진위원회하고 딱 한 개만 달라요. 5인 이상, 25인 이하. 맥시멈이 있어요. 25인 이하. 그 나머지 과반수의 동의, 시장원수 등의 승인 똑같이 가는데 요것만. 이유는 의견을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막 때로 물려갖고 의견 제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민대표회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든 주민대표회든 이사 있다 없다? 이사가 없다. 그게 작년의 정답이죠. 그래서 추진위원회든 주민대표회든 위원장 하나 감사를 두는 거고요. 이사는 절대 없습니다. 작년에 계속 어렵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대표회는 거의 유사해요. 근데 딱 하나만 차이점. 추진위원회는 그냥 5인 이상. 근데 주민대표회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 그리고 과반수의 동의, 시장원수 등의 승인 받아갖고 구성합니다. 그런데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합니다. 자, 사업 시행하는 절차는 간단해요. 자, 일단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자, 의미는 공사계획입니다. 공사계획도 작성해갖고 정비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인가를 받도록 하고요. 자, 공사하는 거니까 여기 정비사업은 공사 무슨 공사 하겠어요? 기존 건물 싹 철거하고 기반설, 정비 기반설부터 새로 설치해주죠. 그리고 건물도 다시 짓고요. 그래서 정비 기반설의 설치, 건물의 건축, 그리고 철거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대책, 이주 대책 이런 것들 포함해갖고 시행자 사업 시행 계획 작성, 그리고 정비 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역시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나면 이제 철거해서 공사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전에 시행자는 기존 건물 철거하기 전에 관리 처분 계획 요거부터 먼저 작성해갖고 인가받아야 돼요. 관리 처분 계획의 의미는 분양계획입니다. 나중에 정비사업으로 건설될 주택이나 건물을 조합원에게 어떻게 분양을 해줄 거냐. 분양계획을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있으면 120일 내 언제까지 어디 와서 분양 신청들 하세요?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하고 공고하는 거예요. 이때 분양 신청하는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그 20일 연장할 수 있다. 그게 작년에 또 기출문제 정답이죠. 꼭 원칙 냅두고 예외에서 꼭 물어봐. 저한테 승질 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분양 신청한 것을 받아갖고 시행자 관리처분 계획으로 작성해서 역시 또 인가받습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정비법은 인가받는다.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다 누구한테 와서? 시장 군수 등. 권한자 하면은 다 시장 군수 등이요. 그리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인가, 중지할 때도 인가, 폐지할 때도 인가 다 똑같이 인가받아야 돼요. 그런데 경미한 변경일 때는 신고합니다. 이게 또 정비법은 특징이에요. 나머지 개발사업이나 시설사업은 경미한 변경은 인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고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경미한 변경은 인가는 필요 없는데 신고는 해주도록 해요. 신고. 이 경미한 변경을 신고했다. 시장원수 등은 며칠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
야, 그럼 숫자는 참 잘해요. 그래서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 그게 작년에 개정됐는데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올해쯤에 물어볼 차례니까 경미한 변경을 신고했을 때는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를 해주도록 하고요. 다 인가 받습니다. 시장운수 등.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 인가 나면은 이제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공사합니다. 공사. 몇 년 지나고 공사가 다 끝났다. 사업 시행 계획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준공인가. 그리고 공사 끝, 공사하려고 시 역시 시장군수 등.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권한자 부르면 다 시장운수 등. 딱 두 개만 시장운수 등이 아니다. 그얘기죠. 시장운수 등이 아닌 게 기본계획, 특광시장, 정비구역, 특광시장, 군수. 그 두 개만 시장운수 등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시장운수 등. 그리고 자, 그럼 공사하려고 고시가 났어요. 그럼 시행자는 지체 없이 측량하고 분할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관리처분 계획대로 분양합니다. 통지하고 분양받을 대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고시합니다. 이전 고시. 그러면 효과는 이전 고시 다음 날 토지 등 소유자는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전 고시 다음 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 그거를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비법 정리해봤고요. 좀 쉬었다가 건축법, 주택법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